역사란 무엇인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이 물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곧 나와 비야, 곧 나 이외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했다. 중국에 있어서는 아와 비야의 경계선이 곧 만리장성이었다. 장성 밖의 이민족은 끊임없이 장성을 넘어 쳐들어왔다. 중국사도 즉 한족과 비야, 즉 이민족의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비야는 아의 정만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준 숨은 공로자였다. 장성 너머 저편 낙타와 천마로 상징되는 아득한 서역, 거기에 중국사, 아니 동양사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다. 역시 중국은 사람이 많았다. 지난 해말 공식 인구가 11억, 실제로는 이보다 10% 이상 많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예로부터 중국을 대변하는 말로 지대물박, 즉 땅이 넓고 물자가 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땅이 넓고 사람이 넘친다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지난 79년 개방 이후 벌써 10년을 맞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닫힌 대륙이 아니었다. 적어도 속속들이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국교도 맺지 않은 우리 한국인 본격 취재진이 동국대학교 교수 4명으로 구성된 중국 불교 조사단과 함께 금단의 땅 서역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기원전 2100년 하나라를 필두로 중국의 역사 시대가 시작된 지 수천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언제나 한 나라 안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였으며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뚜렷한 특색을 지닌 문화를 지녀왔다. 오늘날은 북경이 중국 역사의 중심이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중국 역사의 중심은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다시 서쪽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도시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물론 그 도시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적어도 지금은 다 한족이지만 예전에는 다른 족속, 다른 민족이었을 이들. 서역을 찾아가는 우리 취재진들의 바쁜 발걸음을 처음 붙잡은 곳은 북경 서쪽 300km 지점에 있는 운강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키의 10배는 됨직한 커다란 부처가
절벽에 새겨진 채로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길고 큰 귀와 인자한 모습의 얼굴 속에 커다란 눈이 이국적인 면모를 풍기고 있다. 중국 전체로 보면 이곳은 동쪽에 가까운 곳. 이런 곳에 서역인을 연상시키는 부처가 있었다. 5세기 당시에 가장 최대의 강국이었던 북이가 국력을 총집중해서 건설했던 위대한 석굴이 바로 이 운강석굴입니다. 이 20호 석굴 대상에서는 인도의 양식과 서역의 양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라든가 당당한 어깨라든가 신체는 바로 굽타의 양식을 바로 직모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눈 동자라든가 어깨의 선이라든가 어섭선 같은 데서 보면은 베저크리크 석굴이라든가 키질 석굴에서 나타나든가 혹은 또 호탄의 소조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도의 양식 또 서역의 양식이 여기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02년) 처음 발견된 이후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운강의 석굴은 산서성의 북단 대동시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무주산의 절벽을 따라 약 1km 거리에 42개의 석굴이 파여져 있다. 단단한 바위로 된 절벽을 파고 들어가 그 가운데 주부를 만들고 벽을 돌아가면서 감시를 파고 또 부처와 보살상을 깎았다. 서기 460년 중국 북부를 통일한 북위의 황제 문성제가 시작한 이 불사는 종교 장관이던 담요라는 승려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 이 화려한 조각 모두가 돌을 까내고 다듬어 만든 것이라 하니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으리라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운강석굴은 북위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북위의 수도가 낙양으로 옮아간 뒤 수당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장인들의 손에 의해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한 경건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삼국시대에 보면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찬 그러한 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상들은 대개 이러한 북위 양식, 즉 운강 양식에서 많이 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러한 양식이 삼국시대의 양식의 출발점이 바로 이 운강석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하나는 대개 8세기 시대 불상들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특히 석굴암 같은 데서 보면은 물론 이 양식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나 장육불상, 즉 16m 내지 17m 이러한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 그러한 조소성, 위력성,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운강석굴에서 따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강의 불상이 우리나라 불상에 그처럼 영향을 주었다면 결국 우리도 옛날 서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작된 석굴 사원의 양식이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경주 석굴암이 아니든가. 운강 석굴을 만들기 시작한 북위라는 나라는
중국인들이 오랑캐로 지칭하는 선비적인 탁발씨가 세운 왕조요. 이 석굴을 초창기에 만든 기술자들도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진실로 중국 역사에서 이민족의 요소를 다 제외하고 나면 무엇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그러기에 역사에서 아와 비아는 엄밀히 구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만 하루 동안의 철도 여행 끝에서야 목적지인 중국 중원의 고도 서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도 역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주위 건물이 낮아서인지 길이 무척 넓어 보인다. 지도를 펴놓고 서안을 찾으면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서안은 서안보다는 오히려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더 잘 기억할 고도이다. 중국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원전 1000년경 서주를 시작으로 해서 진나라, 전한, 서진, 전조, 전진, 북주 그리고 수와 당에 이르는 11대 왕조가 1000년 이상 도읍했던 글자 그대로 역사의 도시이다. 무성한 가로수가 중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서안. 11대 왕조 1000년 이상의 도읍이었지만 오늘의 장안을 장안답게 한 것은 역시 당나라 때였다고 말한다. 벽돌로 쌓은 성벽과 성문이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도 서안은 중국에서 성곽이 가장 잘 보존된 도시로 첫 손을 꼽는다. 이곳은 현재 장안성의 서문, 옛날 서역으로 떠나는 출발점이었다. 비단길로 알려진 서역 만리길을 찾아서 대상과 순례승과 군인들이 떠나던 곳이 아니었던가. 이 길은 중국 분으로서 어정 스님이 아마 이 길로 간 것 같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당나라 시대, 성당 시대의 우리나라 스님들도 아마 이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성정 기록에 의하면은 현태, 해업, 해륜, 해업, 아리발마 등 한 8분의 신라성이 서천축 중국을 거쳐서 다시 말하면 서역을 거쳐서 인도로 갔다 천축국을 갔다 그러는데 아마 이 길이 아마 관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안에 와서 또 우리가 또 이번 연구하는 것이 서역국으로 가는 불교 길을 가는데 이 역에서 서서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목정배 교수만이 아니었다. 높이 5m의 거대한 성벽과 성문. 거기서 풍기는 역사의 냄새가 역사의 현장을 찾은 우리 취재진과 조사단들 모두에게 잠시 동안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든다.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장안성. 20cm 크기의 벽돌을 차례로 쌓아 성벽의 맨 위에는 큰 마차가 넉넉히 지나갈 정도로 완벽한 요새를 축조했다. 그러나 이 장안성은 사실은 서안성이라 해야 맞는다. 이 성은 당나라 때 쌓은 것이 아니고 명나라 때 다시 쌓은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장안성은 이보다 10배나 더 큰 면적을 둘러싸는 규모였다고 한다. 이 넓은 성 안에 당시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한다.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 400여 년간 계속되던 전란을 끝내고 중국을 문자 그대로 통일한 당은 수나라 문제가 구축해놓은 장안성을 가장 화려하게 가꾸었다. 성 한가운데는 폭 150m의 주작 대로를 비롯해 똑바른 길들이 사방팔방으로 통해 있었다. 황성의 앞쪽에는 동시와 서시라는 2개의 큰 저자거리가 만들어져 사방팔방에서 사람들과 물자가 성황을 이루었다. 1300년 전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그들은 가장 커다랗고 가장 잘 정리된 도로를 만들었다. 그 위용을 보고 신라의 경주거리가 정비됐고 일본도 평성경을 만들 때 장안성을 모방했다. 황궁 앞 동시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과 유학생들이 많이 묵었다고 한다. 지금은 새로 된 집들이 꽉 들어선 그 자리에 옛날 우리 한국인 선조들이 묵었던 터가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당시대를 고전시대의 황금기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각종 문물 제도가 정비되고 발전된 시기였으며 문화가 크게 현양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수도였던 장안은 중국 고전 문명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도시였다. 현재 섬서성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비림에서 화려했던 당 문화의 편민을 엿볼 수가 있었다. 비석이 숲처럼 모여 있다는 뜻에서 비림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곳은 가장 확실한 금성문을 모아놓아 후세에 전해준 금석학의 보고로서 또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글씨인 한자를 어떻게 연마해 예술화했는가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이 가운데는 동진 때 중국의 서법을 완성해 서성으로 불리는 왕희지의 유력한 초서뿐 아니라 당나라 때인 750년경 강건하고 웅이한 기운이 넘치는 해소로 유명한 안진경의 친필들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림 옆 역사 문물 진열실에는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진열돼 있었다. 대륙을 달리던 당나라 무사들의 모습이 흙으로 재현돼 남아있지만 무사들의 얼굴에서 봐도 부리부리한 눈과 텁수부리 수염 등 서역인들의 모습에 더 가깝게 묘사돼 있었다. 당삼체라는 화려한 도자기 기법으로 구워낸 말은 중국인들이 한나라 때부터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천마일이라. 당나라 때 서역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천산산맥 주변에서 자라던 천마들이 대거 본토로 수송돼 병마로 쓰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태종이 타고 다니던 6마리의 말을 당태종의 무덤인 소릉에 조각해 놓은 것 중 현재 남아있는 4마리도 강인한 천마의 성질이 그대로 표현된 수작으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 서역 요소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당의 장안은 정치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통일 제국에 열려진 길을 통해 모든 문화와 문명이 이곳에 모여 새로운 범국주의 문화로 다시 태어났다. 서역과 이어지는 비단길을 타고 서역의 음악과 춤이 흘러들어와 전란 뒤에 평화를 되찾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아하고 화려한 성당의 문화는 이처럼 중국 본래의 것과 중국 밖에서 온 것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당시 장안에는 서역에서 온 빠른 춤으로
무희들이 빙글빙글 잘 돈다고 하는 호선무가 인기를 끌었고 서역의 악기인 호금이 유행했으며 후차, 트루판의 음악이 자주 연주됐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또한 넘치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태종 고종 때 서역 경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로 동쪽으로는 한반도의 북부에서부터 외몽고 북쪽 끝까지, 남쪽으로는 인도지나 반도, 서쪽으로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 멀리 아랄해 남서지방까지 어우르는 세계 최대 영토에서 수도인 장안을 향해 물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활은 넉넉해 문화가 나날이 달라질 정도로 발전해갔다. 7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그렇게 당나라는 번영하고 있었다. 열려진 길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사상과 종교의 이동도 뜻한다. 당시 장안은 종교에 있어서도 국제도시였으며 지금 서안에는 그 흔적이 조용히 남아있다. 청진사. 이름으로 봐서는 도교 사원 같지만 회교, 즉 이슬람교 사원이다. 중국식으로 지었지만 엄연히 이슬람교 사원이며 당나라 때 창건돼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 절의 대표이며 동시에 서안시 이슬람교의 지도자인 마량치 씨는 根据现存的笔字记载呢，这个清真寺呢是中国的唐天宝元年，就是公元742年建造。经过中国的宋、元、明、清各代重修扩建呢，形成现在的这个规模呢是13000平方米。这个在当时啊，这个伊斯兰教是在唐朝才有的了，而且那个长安呢。 到中国来，伊斯兰教来的最早的地方呢，也是西安，因为西安在唐代的话叫长安。那么伊斯兰教到长安来的话呢，这个当时来的人很多，但是有多少个人数目，这说不清楚。 이슬람교는 비단길을 타고 서역에서 들어온 많은 외래 종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슬람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교도 경교란 이름으로 들어와 널리 믿어졌음이 비석에 자세히 남아있으며 대화교와 마니교 등 중동의 종교들이 국제도시 장안을 더욱 국제적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 중에 새로 들어온 불교만큼이나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종교는 없었다. 서안시에 우뚝 서 있는 대안탑은 불교가 중국에 정착해 뿌리를 내린 역사적 기념비로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서 있다. 물론 불교가 처음 들어온 때는 후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종교로서의 사상 체계를 완전히 잡은 것은 당나라 때이고 그 주인공은 당나라 태종 3년 장안을 떠나 멀리 인도를 돌아 110여 나라를 답사한 뒤 서역을 통해 돌아온 삼장법사 현장이다. 대자은사는 648년 당나라 태종 때에 황태자였던 고종이 자기 어머니 문덕왕후를 위하여 이 절을 창건했습니다. 그 후에
그 당나라의 가장 유명했던 현장 삼정법사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여기에서 역경을 설치해 가지고 번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652년에 이 거대한 탑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높이가 30장이라 했으니까 현재 높이로 따지면은 약 90m가 되는 높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 100m의 높이의 거대한 탑을 5층 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701년에 훼손되어 가지고 다시 7층 탑을 개축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탑의 높이는 64m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라간 솜씨가 놀랍다. 이곳에서 현장은 그의 필생의 사업인 불경 번역 사업을 시작해 63살로 입적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1,300여 권을 번역해낸다. 그런데 그 번역 사업의 핵심 분야에 원측이란 신라 스님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잘 모른다. 여기는 역경을 설치해가지고 유명한 당나라의 역경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우리나라의 원칙 스님과 규기 대사를 좌우에 거느리고 이 거대한 역경 사업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원칙 법사는 이 역경원에서 크게 활약을 해서 당나라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고 또 이 양반이 우리나라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신라 사람의 위명을 이 나라에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나라 때 번역했던 현장이가 번역했던 이 역경들은 신라의 많은 불교를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측, 그가 누구였던가? 현장의 제자로서 그의 역경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크게 이름을 떨친 스님이 신라 사람이라고 한다. 이곳에 와서 그의 이름을 듣고 보니 원측 스님의 묘탑이 있다는 서안교의 흥교사라는 절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에는 장안성의 거리였을 곳이 지금은 들판으로 변해버렸다. 그 길을 달려 남쪽으로 약 1시간 길을 가니 흥교사가 있었다. 청나라 말기에 대학자 강유위가 쓴 현판을 달고 있는 흥교사는 깨끗하고 아담한 절이었다. 잘 청소된 경내와 불당의 불상도 깨끗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새로 단장된 듯한 느낌이며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다. 이곳은 현장이 664년에 입적하자 그의 유고를 안치한 뒤 절을 세운 것으로 불교를 일으켰다는 뜻에서 흥교사란 이름이 유래된 곳이라 한다. 이 경내 가운데에 있는 5층 탑이 현장법사의 영탑이고 그 왼쪽에 중국인 제자 규기 스님의 탑이 서 있고 그 오른쪽에 3층으로 된 조그만 벽돌탑이 조용히 서 있다. 바로 측사탑이었다. 원측 법사탑이다. 신라 스님 원측을 위한 탑이 흥교사 안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1300년 만에 한국인의 방문을 받은 것이다. 원칙 스님은 신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분들이 당나라에 와서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원칙 스님처럼 학문적으로 체계를 한 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현장은 인도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이 원칙하고 만나가지고 이 유식 계통 같은 데 있어서 체계를 시키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현장 스님 탑하고 규기 스님 탑하고 양편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라이벌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칙 스님은 신라 사람이고 규기 스님은 중국 사람이라서 또 머리도 아마 원칙 스님이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성유식농 학견이 해심밀경소 같은 걸 썼는데 아마 그 규기가 쓰는 것보다도 더 앞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기 쪽에서
일종의 도청했다는 거. 도청 뭐 요새 같으면 도청설이죠. 도청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도청할 수도 없는데 학문적으로 너무나 뛰어나니까 원측 스님을 도청했다 하는 그 표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지금 현장 스님 탑을 가운데 두고 규기 스님하고 원측 스님의 양편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에서도 한중 문화가 그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런 뜻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나라의 기록들에는 서기 612년에 신라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온 뒤 불경 번역에 힘쓰다 696년에 입적한 원측은 매우 총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과 원측이 함께 앉아 있는 모양을 그린 판 바로 옆에 원측 법사의 찬이 새겨진 비석이 있고 거기에는 형형한 눈빛과 꽉 담은 입에 원측 법사상이 그려져 있었다. 당시 세계를 구원하는 사상 철학이었던 불법을 꿰뚫으려는 듯 눈빛이 매섭기가 그지없다. 현장 법사가 구법 순례와 역경 사업으로 세계 문화사의 불멸의 금자탑을 남겼지만 그 뒤에서 공을 쌓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圆策法师是一位有成就的佛学家，在唐代来到这个玄奘法师的面前，玄奘法师对于圆策法师很器重。玄奘法师讲学的时候，翻译经典的时候，圆策法师就参加那个道场。 흥교사에서 그의 상과 탑을 처음 보고 또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에서 중국 땅에 말없이 사라져간 한국인들의 역사에 새롭게 접근해야 함을 느끼게 된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불교도들이 박해를 받아 스님들은 절에서 쫓겨나 목숨을 연명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한다. 79년 대외 개방 이후 종교에 대한 사회 태도에도 변화가 와 이제는 신도들도 생겨나고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스님들은 자랑한다. 서기 668년 동북아시아의 강국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한 뒤 약 15만 명의 유인과 수레 2,000대, 우마 6,000두가 고구려 땅에서부터 옮겨져 양자강 이남 지역과 서안 서쪽 지방에 이주됐다고 구당서에는 기록돼 있다. 중국에서 벼슬을 받은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과 망국 백제 태자 융, 연개 소문의 아들 남생, 그들은 모두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들도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수도인 장안에 흘러들어와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1300여 년 만에 찾아온 장안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세월의 긴 흐름 속에 모두 중국인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다. 그러나 아주 없지는 않다. 서안에서 서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인공산이 솟아있다. 높이 1000m의 양산 전체를 무덤으로 조성한 이곳은 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과 여제 측천무후가 합장돼 있는 건능이다. 봉분이 시작되기 중간쯤에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한 각국 사절들을 묘사해 놓은 61명의 사신상이 머리가 잘린 채로 서 있다. 조사단의 문명대 교수는 이 가운데 온매무새가 한국인을 닮은 상을 하나 찾았다.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서 있는 상이 그것이었다. 건능 앞에는 장회태자 이현의 묘가 있다. 직경 43m, 높이 18m로 만들어진 무덤 속에는 50여 면에 달하는 채색 벽화가 발견돼 유명하다. 벽화에는 선명한 색상으로 그려진 출행도와 사냥도를 비롯해 왕족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 당대 생활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빈도, 즉 손님도 가운데 한 명은 옷깃과 머리에 쌍뿔 모자가 7세기 한국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쌍불이 있으면은 대개 고구려 사람이나 신라 사람이 그 관에다가 쌍불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예가 전혀 없고 우리나라 그 신라상이라든가 혹은 또 고구려의 벽화 고분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의 형태로 봐서 신라 혹은 또 고구려 계통의 인물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서 신라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장회태자의 묘 속에서 다시 7세기 한국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은 잊혀지고 묻힌 역사 속에서도 다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대안탑과 모양이 비슷해 소안탑이라 불리는 이 탑이 서 있는 곳은 당나라 때 천복사라는 절이다. 인도에서 돌아온 의정 스님이 역경 사업을 행하던 곳이었으며 역시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신라의 순례성 해초가 733년부터 스승인 금강지를 모시고 밀교 경전을 8년간 연구한 곳이다. 해초뿐 아니라 다른 신라승도 이곳에서 수행과 공부를 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곳에 인연을 가졌던 한국인들의 발자취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때 구운 벽돌만이 탑을 이루며 남아있을 뿐이다. 이 천복사에는 오늘날에 와서는 별로 신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라의 여러 성들이 이곳에 거주했고 이곳에서 역경 사업을 활발히 해서 신라는 물론이요 중국에 또 상당한 그 불교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힘을 쏟았고 또 우리의 국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이 천복사에는 천복사와 우리의 관계는 상당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리던 우리 취재진의 눈에 낯익은 글씨가 들어왔다. 한글이 아닌가. 거기에는 낯설은 한국인이 있었다. 멀리 서안에서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었다. 어떻게 여기 와서 사시게 됐어요? 우리 신명이죠. 근데 뭐 집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이거 뭐 장사. 심양 사시는데 여기 와서 이제 장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저 장사. 얼마나 몇 분이나 와 계세요 여기? 그 우리 부인하고 둘이 왔어요. 부인하고 둘이 왔습니다. 그 여가도 또 장인이 와가지고. 여기 조선분들 여기 많이 와 계세요? 조선분 저 앞집도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서안에 지금 한 50호 돼요. 다 그저 장사하러 온 거. 장사하러 오신 분들이 원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사신 분들은 얼마 없이요. 그저 여기 말은 건가요? 그저 한 50호, 60호도 안 돼요. 몇십 호도 그저 20몇 년에 그저 전쟁하실 때요. 그때 여기 여기 지금 장사는 잘 되세요? 장사 뭐 작년엔 잘 되시오. 근데 뭐 금년엔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그게 또 우리 동포들이 연변 등 동북지방에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서안에까지 어느 틈에 진출해 살고 있는 모습은 분명 경이로운 일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비록 도라지와 미역을 무쳐 팔지만 우리말을 정확히 구사하는 이 청년은 다시 민족의 피를 확인하는 귀한 경험을 주었다. 1300년 전 고구려와 백제를 떠나 이곳에 온 만국의 유민들은 엄청난 역사의 큰 물결 속에 휩쓸려 버렸지만 다시 새 물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중국 속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시작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옛날 당나라 때 현종의 정원이었다는 흥경궁 속에서 본 조그만 석조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휴일을 맞아 청춘 남녀들이 보트 놀이를 즐기고 있는 뒤편 외진 곳에 길쭉한 모양의 기념비가 서 있다. 그 이름은 아베중마리어. 당나라에 머물던 일본 유학생의 기념비다. 일본은 얼마 안 되는 관련 성을 찾아 이렇게 광고를 한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중국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일본보다는 몇 배 이상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늘이 주신 미인은 스스로 버리기 어려워 하루아침에 뽑아 황제 옆에 두니 눈웃음 한 번에 100가지 사랑스런 표정. 궁중 미녀들 얼굴이 무색해지네. 당나라 시인 백낙천은 양귀비가 현종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순간을 그의 명작 장한가 속에서 위와 같이 묘사해 놓는다. 따뜻한 온천 목욕 후에 차리고 나온 양귀비가 현종에게 잔을 올리자 현종은 넋을 잃고 어쩔 줄을 모른다. 세계 최대 제국 당의 황제 현종은 이렇게 양귀비의 꽃 같은 얼굴에 녹아 세상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 양귀비가 날마다 목욕을 한 온천지가 화청지다. 진시황릉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여산 화청지는 4군데 문 안에 10개의 전각과 누각 4개를 포함한 거대한 별궁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유구와 건물들이 몇 번의 중수 끝에 전해져 온다.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은 즉위 후 30여 년간 법령을 정비하고 관료 기강을 바로 세우며 문예를 진작시키는 등 명군으로서의 정치를 폈지만 양귀비에 현혹된 뒤부터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양귀비 친척의 세도와 알록산의 반란으로 결국 가장 참담한 꼴을 당한 사실을 역사는 냉정히 가르쳐주고 있다. 당나라 현종 때는 이 개원지치라고 하는 아주 전성시대를 당나라의 전성시대를 맞이했는데 양귀비와 같은 그 요염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서 양귀비의 그 친정 그 오라버니 양국중 같은 사람들이 세도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게 됐다. 이런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록산 사사명의 난리가 일어나고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그 성당이 그 장안이라고 하면 당시에 세계의 하나 수도고 세계의 도시인 당나라가 장안이 일조일석에 망하게 되고 대단히 흐트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당나라가 쇠묘의 일로를 맞이한 것도 이 화청지와 같은 데서 현종이 양귀비를 사랑하고 양귀비가 이런 데서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직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군요. 세계 최대의 제국 당나라는 그 후 다시는 옛날의 힘을 되찾지 못하고 150여 년 동안 시름거리다 절도사에 완전히 망하고 만다. 그 분수령에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안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풍부한 물자 속에서 그 옛날 당나라가 망한 뒤 철저히 파괴된 장안성의 초토화된 모습을 생각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서기 904년 장안성을 점령한 군벌에 의해 강제로 수도가 낙양으로 옮겨지고 난 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모든 궁궐과 집들은 파괴되고 불에 탄 비참한 꼴을 당했다. 완전한 폐허가 된 것이다. 천여 년 만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를 이루어 오늘날에는 30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백낙천의 장한가에 묘사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의 비극적 종말이 중국 역사에 가져다준 큰 한의 의미를 모두 잊어버리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어차피 인간사는 항상 오늘 현실을 문제로 삼기 때문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서역의 문턱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비단길의 동쪽 가장 큰 정류장인 장안이 갖고 있던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 무게를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는 단재 선생의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자극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붕괴되어 왔다. 당나라는 장안성을 쌓고 자신 속에 안주했을 때 그 아가 비아가 되어 아를 망하게 했던 것이리라. 이제부터 취재진이 밟아야 할 서역의 뜨거운 모래와 태양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고선지 장군과 해초가 밟던 길을 찾아서 장안성의 서문을 벗어나 갈 길이 아직 멀다.